괴산군 무당과 땡중에 소름 끼치는 괴담. 분주하게 수레가 정신없이 아파트 복도를 따라 바퀴를 굴리며 지나갔다. 자글자글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를 따라 아밀라아제를 가득 머금은 필터를 입에 물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 모습을 나타냈다. 남자는 복도 난간에 몸을 반쯤 내민 채로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자신의 옆을 스치는 수레의 눈을 돌렸다. 말끔하게 각 잡혀있는 파란색 기사짐 박스가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박스 틈 사이로 작은 곰인형 하나가 보였다. 남자는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기 시작했다. 안에 있던 먼지들이 담배 연기처럼 남자의 눈 위로 피어올랐다. 숨을 참듯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손을 까딱대던 남자는 박스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인형을 들어 올렸다. 눅눅한 먼지들이 때처럼 들러붙어 이제 누구한테도 이쁨 받기는 글러버린 곰인형을 남자는 한참이나 말없이 보고 있었다. 꼬마라고 하기엔 나이가 너무 많은, 그렇다고 어른이라고 하기엔 얼굴이 앳된 소년이 인형 뽑기 기계 앞에 혼자 서 있었다. 머리는 꼭 뭐한테 물어뜯기기라도 한 듯 군데군데 땜질 자국이 가득했다. 그렇게 대충 밀려진 머리꼬를 한 채로 소년의 눈은 그런 몰골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인형 뽑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그 꼬질꼬질한 주먹에 쥐어진 1,000원짜리 몇 장 정도면 친구들과 PC방에서 신나게 게임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소년은 열심히 스틱만을 돌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때 멀찍이 그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이 소년을 향해 다가왔다. 꼭 흥미로운 장면을 감상이라도 하듯 조심스럽게 스틱을 옮기는 소년의 모습에 주목했다. 기계의 체인이 소년의 타깃을 향해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소년의 눈동자가 조금씩 커졌다. 집게가 타깃을 향해 내려가고 집게와 인형이 알맞게 포개졌다. 그리고 서서히 집게를 오므리며 올라가는 체인. 끝까지 위로 올려진 집게는 아직까진 인형을 품고 있었다. 그 위태로운 집게의 떨림 속에 불안감을 느끼듯 소년의 표정이 몹시 초조해 보였다. 마침내 체인이 움직이고 덜컹거리는 레일의 움직임에 따라 느슨해진 집게 사이로 인형의 팔 하나가 슬쩍 삐져나오고 말았다. 그러다 결국 툭 다른 인형들 사이로 타깃이 떨어졌다. 그 모습에 애꿎은 기계만 탕탕거리며 흔들렸다. 너는 그게 아직도 재밌니? 옆에서 보던 남자가 소년을 향해 물었다. 그런데도 소년은 잔뜩 구겨진 1,000원짜리를 연신 인형 뽑는 기계에 구겨 넣고 있었다. 기계가 지폐를 물고 토하길 반복하자 묻는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던 소년이 도로 내뱉어진 1,000원짜리를 들고 남자를 쳐다보며 말했다. 저건 눈에 보이잖아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이는데. 호차는 그런 나이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현실적인 자신의 삶과 미래 따위엔 관심이 없었다. 그저 당장 자신에게 기쁨을 안겨줄 저 곰인형처럼 손으로 만져주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에 흥미를 갖고 관심을 쏟았다. 안 외워지는 걸 뭘 어쩌라고요. 이걸 외운다고 그딴 걸 딴다고 하면 제가 뭐 달라줘요. 호차는 읽던 책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남자에게 짜증을 냈다. 인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자신에게 짜증난 듯 싶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남자가 말했다. 잘 생각해봐. 넌 앞으로 살면서 남들한테 속고 또 속을 거야. 너는 안 당할 것 같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미리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하라는 대로 딱 일주일만 해봐. 그런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 내가 무슨 너한테 돈을 뜯었니? 아니면 막노동을 시키디? 그냥 책만 보면 돼. 그리고 가서 시험만 보면 돼. 이거 완전 거저에 믿져야 본전인 장사라니까. 달변가스러운 남자의 태도는 그런 호찬을 구워 삼기엔 특화된 듯 보였다. 왠지 미심쩍은 얼굴로 남자의 말을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곤 호찬은 떨어진 책을 주워 다시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치 체인에 견인돼 올라가는 인형처럼 서서히 집게를 따라 상품 출구 구멍 밑으로 성취감이라는 녀석이 호찬에게 떨어졌다. 그것이 떨어지고 나서야 호찬은 남자의 말을 의심 없이 따르기 시작했다. 너는 어떻게 된 게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똑같냐? 그게 왜 재밌냐? 몇 년 전과 똑같은 상황이었다. 스틱을 만지고 있는 소년. 아니, 이제는 정복을 입고 있는 호찬이 기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보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키를 쥐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도 눈에 보여요. 꼭 인생의 축소판을 보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단순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인형 뽑기를 하고 있으면요.
꼭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출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인형이 뽑혀져 나왔다. 꽃차는 곰돌이 인형을 자신의 얼굴까지 들어올린 채 세상 모든 걸 얻은 듯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리곤 남자에게 방금 뽑은 인형을 건넸다. 이거는 지수한테 줘요. 그리고 다음 휴가 땐 같이 어디 놀러 가요. 그때 봐요. 곤돌라의 줄이 끊어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꼭 죽어버리라는 듯 어린 지수의 손이 곤돌라 줄에 매달린 자신의 아버지를 떼어내고 있었다. 그 모습에 호차는 눈이 뒤집혀 버렸다. 만지지 마. 꼭 귀머거리한테 고함을 내지르듯 지수는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어 보였다. 그대로 줄이 툭 하고 끊어졌다. 그리고 누군가의 눈동자에서 떨어져 나가듯 카메라의 셔터 소리처럼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밑으로 사라져갔다. 호찬이 곤돌라 위로 올라섰다. 그리고 철석 지수의 뺨따귀가 거칠게 울었다. 그리고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어린 지수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 어린 지수는 고개를 가로지으며 눈물을 뚝뚝 흘렸다. 내가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하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왜 만졌어? 왜 그랬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어? 나도 하기 싫었어. 사고보다 행동이 앞서던 잔인한 원시의 인류처럼. 호차는 어린 지수의 멱살을 붙잡은 채 계속 흔들었다. 인류의 통념적인 사고방식은 그곳에 남아있지 않은 듯 싶었다. 그럼에도 눈물 섞인 얼굴 사이로 방금 아래로 내려간 누군가라도 함께 떠올렸다는 듯 호차는 잔뜩 힘이 들어간 손이 풀려갔다. 무기력과 허탈함을 가득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들이 있던 구렁텅이 사이로 밧줄이 내려졌다. 그리고 밑에서 들리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라 호찬의 고개가 밑으로 내려갔다. 산비탈을 거의 깎아 내려가듯 뛰어간 호찬은 그곳에 거꾸로 누워있는 누군가를 발견했다. 머리가 날아가 버린 것처럼 호찬의 표정은 아무런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토요일이었다. 누군가는 힘들게 일하고 또 누군가는 신나게 즐기고 또 누군가에겐 비극적인 날이었다. 사선으로 곧게 뻗어있는 두 개의 검은색 띠 속으로 누군가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럼에도 호차는 저기 구석에 찌그러져 있는 어린 지수에게 시선을 떼지 못했다. 단 5초만 주어졌더라면, 아니, 애초에 그곳에 놀러가지 않았더라면 어제와 같은 비극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자신을 후회하면서도 저기 흰색 리본을 달고 있는 어린 상주에게로 자신의 분노를 되돌렸다. 자신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자신의 아버지를 사지로 밀어버린 저 딸이라는 지수가 폐륜적인 행위를 자행한 지수가 호차는 미웠다. 시간이라는 굴레에 갇혀버린 우리들은 시간을 멈출 수도 되돌릴 수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그날의 산기슭을 오르며 운해가 거치듯 호차는 눈앞에는 아름다운 풍경만큼이나 잔인한 추억 그리고 또 다른 내면을 보기 시작했다. 어른인 자신의 눈에도 보이던 참상이 또 어린 누군가에게도 적용됐을 것이고 홀로 남겨졌다. 그것이 피부치도 아닌 사람의 기분과 같겠냐마는 호차는 애써 그것을 동일시했다. 상처를 치료하는 일련의 과정은 상처가 일어났을 때 밖에 할 수 없다. 이미 상처가 아물어진 자리엔 아무리 거즈를 닦고 약을 바르려고 해도 상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거뭇하고 흐리게 남겨진 흉터처럼 호차는 지수의 얼굴을 보면 지수의 그런 공원 눈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그 뒤로 누군가에게 배웠을 무형의 가치에 따라 호차는 이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 무작정 뒤를 쫓으며 우연처럼 또 귀찮다는 듯 지수의 곁을 맴돌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미 꺼져버리긴 했지만 지수에게 남은 가족. 그리고 살아있었더라면 기뻐했을 누군가를 위해 실종된 사람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찾았다. 그리고 침묵했다. 조용한 어느 날 연고 없는 시신의 화장터에 호찬이 나타났다. 100분이라는 인생의 길이만큼이나 짧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까맣게 그을린 뼈대가 한데 추려져 어디론가 이동했다. 쇠뭉치에 빠진 인생의 뼈가루가 원래 크기의 반의 반도 안 되는 작은 크기의 고람에 담겨 나왔다. 고람을 바라보며 호차는 왠지 허무했다. 고람을 들고 나가던 그때 호차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몸속 깊은 곳으로부터 낮게 그리고 세상이 떠나갈 듯 크게 터져나오는 울음소리에 고개가 돌아갔다. 딱지순 아이 정도 될 법한 아이의 영정사진 밑으로 오열하는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옆으로 놓인 장난감이며 새로 마련한 옷, 이불 따위가 몹시 처량하게 비쳤다.
아파도 힘들어도 누군가를 위해 참아가며 마련했을 보물들이 이젠 불타고 있는 주인 곁에서 자신들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불내음 지독한 그곳, 어느 납고람 앞에서 호차는 고람을 들고 말이 없었다. 사진의 주인을 처음 만났던 곳, 빡빡 깎인 자신의 머리를 기분 좋게 쓰다듬던 어느 누군가를 만난 곳에서 또 그 옆으로 향대 하나가 피어져 올라갔다. 작은 고람 하나가 호찬의 손길을 따라 조용히 석조틀 안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리고 왠지 옆에 놓인 또 다른 유골함이 그것을 반기는 것처럼 보였다. 호찬은 갑자기 눈앞에 놓인 상황에 정신이 아득했다. 그러거나 말거나 땡중은 그런 호찬의 모습에 관심 없어 보였다. 호찬은 눈앞에 보이는 땡중을 인정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그러다 다시 땡중의 눈과 마주하곤 마치 자신에게 문제라도 있다는 듯 머리를 뒤흔들었다. 그런 홀대의 찬물이라도 끼얹듯 땡중이 말했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봤어야지. 뭐 이렇게 김 빠지는 결말이래. 그저 환상이 아니었다. 짐승의 탈을 쓴 인간은 정확히 자신을 향해 말을 건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다는 듯 호찬은 눈을 아예 감아버렸다. 그리고 땡중의 눈길을 따라 호찬의 고개가 숙여졌다. 그리고 자신의 품에 안겨있는 지수를 발견했다. 곧 조심스레 지수를 바닥에 눕히곤 대충 옷매무새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신기하네. 늙은 땡중이야 세울 게 없어서 그렇다 쳐도 너 같은 젊은 놈들이면 100이면 100 다 넘어갈 텐데 어떻게 참았지? 호찬이 허탈하게 웃었다. 그리고 땡중을 올려보며 말했다. 내가 더 신기한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잘 참았어. 안 그랬으면 내가 너까지 죽여버리려고 그랬거든. 이젠 가루가 돼버린 색정귀를 손에서 털며 땡중이 무섭게 말했다. 그럼 너는 뭐야? 귀신이야? 네가 그럼 지수가 모시는 신인가 뭔가 하는 건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 귀신은 맞는데 저 멍청이가 잿밥을 올려대는 신은 내가 아니야.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이것들은 왜 맨날 물어 귀찮게. 혹시 지수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알지 당연히. 그럼 그때 왜 지수가 날 살려줬는지도 알고 있어. 그야 셋 다 죽을 운명이었으니까 그랬지. 거기서 한 놈을 끊어내지 않았으면 분명 셋 다 죽었어. 호차는 그제야 왠지 지수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알겠다는 듯 보였다. 그리고 아저씨가 떠올랐다. 아무것도 모르고 죽었을 아저씨가 자신의 딸에 의해 죽어가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했다. 자신을 욕했을까? 아니면 지수를 욕했을까? 그것도 아니면 용서했을까? 수만 가지 생각들이 호찬의 멍한 표정 뒤로 묻고 또 묻기를 반복했다. 그리고 그 물음에 답변이라도 하듯 땡중이 말했다. 떨어져 내려가던 그 사람 말이지. 그걸 알고 있었어. 왜 자신이 떨어져야 했는지, 또 왜 자신의 딸이 그렇게 했는지 떨어지면서 알게 됐어. 제 딸의 결정을 믿었던 거지. 꼭 지금 너처럼 그 사람도 몰랐던 세상을 알게 되고 믿게 됐으니까. 그냥 인정해버린 거야. 자신의 생각을 꿰뚫어보는 땡중의 말에 호찬의 표정은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저 의식의 흐름대로 땡중의 말을 거부감 없이 흡수했다. 그리고 그거 집어치워. 저 땡중들 마냥 다 밀어버리겠다고 생각하는 거 말이야. 무심하게 툭 땡중의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다. 원래도 알 것이라 생각됐지만 호찬은 왠지 감추고 싶은 속내를 들켜버린 듯 표정이 좋지 않았다. 그건 네가 상관할 바 아니고. 땡중이 입에 손을 올린 채 수염을 슥슥 만지며 답답하다는 듯 호찬을 내려다봤다. 답답도 상 답답이네. 네가 저 맞박에 풀뿌리도 안 난 땡중들이랑 같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남자가 여자를 안으면 기분 좋고 오입질하는 게 당연한 순리인데. 더군다나 그게 색정귀인데. 그건 네가 상관할 건 아니고. 지랄 떨고 자빠졌네. 그럼 저건 어쩔 건데. 호찬은 땡중이 말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님을 알았다. 그래도 쉽게 합리화할 수 없었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러자 또 속을 꿰뚫듯 땡중이 말했다. 사과를 하려면 빌던가. 아니면 감추던가 그건 내 맘인데 일단 옆에는 붙어 있어. 저것도 남들처럼 꾸미기도 하고 학교도 가고 삶을 즐기게 좀 도와줘. 그러다 좋은 사람 만나면 잘 보내주던가. 즐기고 즐기다 갈 곳 없으면 너한테라도 갈 수 있게 거기 있으라고. 벌 받는 척 도망칠 궁리 말고. 그저 병풍처럼 옆에서 용서를 빌어주라 이 말이야. 빈틈없이 다 알고 있다는 듯 호찬을 찔러대는 땡중의 말이. 호찬은 빈틈없이 다 알고 있다는 듯 찔러대는 땡중의 말투에 불쾌했지만
호차는 자신에게 퍼붓는 욕설 사이로 땡중의 의중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저 땡중이 왠지 지수에게 해가 되는 존재는 아닐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 빈틈없이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 찔러대는 말투가 왠지 자신보다 한없이 높은 존재인 것 같은 느낌도 밀려왔다. 잠에서 깨어난 지수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보통 이런 경우는 두 가지 중 하나였다. 남의 인생을 뒤틀었거나 잡귀에 씌었을 때. 그래서 몸 구석구석을 살폈다. 그런데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왠지 허전한 기분을 느꼈다. 멍하니 자신의 옆에 놓인 속옷이 눈에 들어왔다. 그리고 빨갛게 얼굴이 달아올랐다. 다급하게 속옷을 집어들곤 왠지 불안한 마음에 지수는 몸 이곳저곳을 다시 한번 살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열린 문틈 사이로 누군가 고개를 쓱 내밀었다. 깼냐? 어제 보니까 오줌 질질 쌀 것 같은 표정이더니 지금은 또 괜찮은가 보네. 왠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어제에 소름 끼치고 잔인했던 누군가의 잔상이 머릿속을 스쳐갔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곤 또 역시나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땡중이 말했다. 배포가 참 큰 줄 알았는데 결국 계집은 계집이구먼. 지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추던 감정들이 왠지 저 땡중 앞에서는 쉽게 드러나버리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말을 돌리듯 땡중을 향해 물었다. 땡중, 어제 혹시 나한테 무슨 일 있었어? 그 말에 땡중이 음흉하게 미소를 지었다. 어제 내가 잡귀를 몇 마리 잡았거든. 산 밑에서 셋. 그리고 절에서 하나. 근데 그 중에 한 마리가 누구한테 빙이 된 채로 잡혔단 말이지. 그게 과연 누구였을까? 내 꼬락서니를 봐. 재밌어? 불쾌하다는 듯 지수가 상의 단추를 채우며 말했다. 근데 뭐 별일 없었어. 땡중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자신의 몸 구석구석 변한 곳은 없었다. 속옷이 벗겨진 것 외엔. 그러다 왠지 복잡하게 엉켜버린 머릿속으로 누군가의 잔상이 스쳤다. 하지만 더 이상 기억해낼 수 없었다. 왜냐하면 땡중에 소름 끼치던 잔상들이 함께 밀려왔기 때문이다. 갑자기 속이 좋지 않음을 느낀 지수는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창문 밖으로 있는 호찬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어제는 전화할 수 없었어. 나도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뭐 그랬다고. 미안하다는 말을 참 열심히도 돌려대고 있었다. 호찬은 어제 일 덕분에 지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다. 그래서 표정과 시선 처리는 엉망진창이었다. 그 꼴로 대답했으니 말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었다. 뭐 상관없어. 스님도 뵀어야 했고 보살님들이랑 딱히 서에 들어갈 이유도 없었고 뭐 상관없어. 욕바가지부터 날라올 줄 알았는데. 횡설수설하는 호찬의 모습이 지수는 왠지 의심스러웠다. 웬일이래. 당연히 욕이나 날아올 줄 알았는데. 비아냥 섞인 의심의 눈초리를 호찬에게 날리며 지수가 말했다. 호찬은 심호흡을 한 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했다. 너는 참 좋겠다. 그런 싸가지가 변하지도 않아서 이래서 내가 좋게 말 안 해. 돌아오는 게 다 졌다군데 뭐하러 좋게 말해. 사람이 쉽게 변하진 않지. 왜 10이야? 옥신각신 다투는 둘 사이로 큰 스님이 다가왔다. 지수는 스님을 발견하곤 곧 자신이 어제 왜 찾아왔는지 또 무슨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지에 대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스님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건 됐다. 걱정할 필요도 없다. 이미 저승길로 오르셨어. 아마도 극락왕생 하실 게지. 지수는 조금 얼떨떨했다. 왠지 일이 쉽게 풀린 것 같아 기분이 괜히 홀가분했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공양을 돕던 땡중의 덕이 좀 묻었는지 혹시나 해서 뒤를 돌아보니 역시 그곳에 땡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산비탈을 내리깎듯 차에 탄 지수와 호찬이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었다. 마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향기롭던 풀냄새는 다시 소똥 냄새와 지린내로 가득 찼다. 그 냄새에 잔뜩 찡그린 표정으로 호찬이 창문을 올렸다. 호찬은 전날 자신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괜한 생각들을 가득 채우며 지수를 머릿속에서 밀어내고 있었다. 만 하루 만에 경험을 밀어낸다고 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나 현실은 또 현실이므로 지금 자신의 일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채웠다. 그럼에도 슬쩍 돌아가는 눈에 지수의 입술이 자꾸 아른거려 괜히 허벅지를 꼬집고 있었다. 혹시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그 말에 호찬은 가슴이 아릿하게 주저앉아 버렸다. 꿀꺽하고 침이 올 대를 통해 넘어갔다. 그 모습을 들키기라도 했는지
지수는 왠지 확신에 가득 찬 눈빛으로 호찬에게 말했다. 봤구나. 그냥 이대로 경찰서까지 가지 그래. 그냥 보기만 했었더라면 덜했을 것이다. 호찬은 애써 불안한 표정을 감췄다. 개새끼처럼 흙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모습을 봤지. 그냥 그대로 둘 걸 그랬다. 누구 대신 욕 다 처먹고 징계 다 받고 그렇게 겨우 자려고 하는 사람한테 갑자기 생난리를 치는 건 무슨 심보야. 넌 기억도 못하지. 그저 제 집처럼 흙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으니. 생각하니까 또 짜증나네. 이걸 유치장에 쳐놓을 수도 없고. 호찬의 말에 다행스럽게도 지수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그럼 혹시 엄마 소식 들었어? 뭐 어디서 죽었던 살았던 말이야. 앞선 아리탐과는 좀 다른 아리탐이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보다 그저 아팠다. 하지만 그것은 호찬과 지수 간의 형식적인 질문이었다. 찾고 있고요. 아직 소식 없고요. 지라시는 계속 부려드리고 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있고요. 호찬의 말을 끝으로 지수는 말이 없었다. 창밖을 바라보는 저 모습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심한 척 바라보는 모습이 저 눈 속 깊이 박혀있는 외로움이라는 것들이 호찬을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다. 차가 멀리 사라져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로 우두커니 누군가의 모습이 나타났다. 며칠 여행이라도 갔다 온 듯 잠깐 밤들었던 마음은 다시 내려앉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곳은 누구 하나 지수를 반겨주는 이 없었다. 한없이 처량해 보였다.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 아파트 출입구에 멈춰서 도어의 비밀번호를 누르려던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그 안으로 전문이 아닌 짧은 문자의 내용이 지수의 눈에 들어왔다. 정신적 피해, 트라우마, 치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원. 위로의 말을 전합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돌려 말하는 지수처럼. 잘린 문장들은 한참이나 돌려 그 뜻을 말하고 있었다.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었다. 수는 이미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표정의 변화는 없어 보였다. 다만 그 슬픔을 알아볼 법한 누군가가 지수의 어깨 너머로 서 있었다. 꼴 좋다. 이제 집안에 콕 박힌 채로 인생을 마감할 일만 남았네. 지수의 고개가 획 돌아갔다. 그리고 왠지 아주 잠깐 동안 기뻐하는 얼굴이었던 것 같은 착각이 들었다.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인 채로 지수가 말했다. 왜 여기까지 따라왔어? 말투에 떨림이 묻어 있었다. 땡중이 하품을 찍찍 갈겼다. 그리고 귀찮다는 듯 말했다. 거기서 내가 뭘 해. 심심하잖아. 늙은 무당도 저 세상으로 가버린 마당에 누가 내 말동무를 해주겠어? 그리고 내가 시간이 참 많거든. 이것 때울 거리 찾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냐.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 질리면 알아서 떠날 거니까. 언젠간 떠난다라. 지수는 왠지 그 말이 싫었다. 내가 모시는 신들이 다 저기 있는 거냐? 지수가 고개를 까딱했다. 한 명은 아닌 것 같고 정확히 몇이냐? 말없이 땡중을 향해 손가락 3개를 들이밀었다. 이게 왜 이래? 건방지게. 입 놔두고 무슨 벙어리야? 땡중을 바라보지 않고 지수가 앞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지수의 뒷모습 너머로 땡중이 지수를 따라 걷고 있었다. 땡중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아파트 입구부터 지수의 곁을 맴도는 불길한 온기가 눈에 거슬렸기 때문이다. 지수가 점점 자신의 집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원기 역시 지수와 점점 가까워졌다. 곧 지수의 품으로 들어간 원기는 습관처럼 익숙하게 지수의 볼살을 잔뜩 굶겨쥐기 시작했다. 지수가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르르 떨었다. 땡중의 눈빛이 왠지 전날과도 같은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곧 원기의 양팔과 얼굴, 목의 하얀색 털들이 휘감기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 인지하기도 전에 땡중의 품으로 거칠게 당겨졌다. 그 날카로운 이빨들 속으로 소름 끼치는 붉은 눈자위 속으로 원기가 빠르게 빨려 들어갔다. 지수는 갑자기 사라지는 통증에 어리둥절했다. 제 볼살을 어루만지다 문득 고개를 돌려 뒤에 있는 땡중을 바라봤다. 땡중은 말없이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스산했다. 분주하게 작은 상 가득 음식이 올려졌다. 그리고 익숙한 곳으로 음식이 옮겨지고 있었다. 그곳은 여전히 기괴하면서도 음침했다. 가지런히 놓인 새 그릇의 밥상과 수저. 그리고 그 위로 장군 형상을 한 모형 3개가 놓여 있었다. 살아있다. 아직 그곳에 있다. 공허하게 메아리치듯 신의 목소리가 작은 신당을 통해 흘러나왔다.
고개를 조아린 지수가 뒷걸음질치며 걸음을 물렀다. 문이 닫히고 그 뒤에 땡중의 모습이 나타났다. 곧 살기를 품은 흰털이 아가랄 정도로 방 안 가득 메워지기 시작했다. 아주 놀고 자빠지셨습니다. 툭 하고 장군 형상 하나가 상 밑으로 떨어졌다. 떨어진 모양은 마치 누군가 물어뜯은 것처럼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리고 그 위를 내려앉듯 두 명의 신이 땡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마치 땡중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듯 한 명의 신은 미친 듯이 잿밥에 얼굴을 박았다. 개걸스럽게 잿밥을 해치우던 녀석은 이번엔 자기 것도 모자라 옆에 있던 잿밥까지도 제 품에 끌어당겼다. 그런 걸신 옆으로 왠지 분위기가 다른 녀석이 땡중을 향해 말했다. 나는 또 나랑 똑같은 여우인 줄 알았지 뭐야. 창귀잖아. 호랑이 새끼 끈아풀 주제에 여기 왜 찾아왔지. 분명 땡중이 앞에서 잡아먹었던 악기도 꼭 저런 걸신과 비슷한 녀석이었다. 자의식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저 목적에만 충실한 쾌락만을 좇는 악기였다. 그리고 땡중은 깨달았다. 저기 앉아있는 붉은 여우라는 것이 요물이라는 악기가 이 모든 사단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인간이 죽어서 만들어진 신이 아닌 신의 흉내를 내고 있는 요물이었다. 여우는 꼭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땡중처럼 자신의 털을 사방으로 뻗었다. 신당은 곧 기분 나쁠 정도로 붉은 빛으로 물들었다. 여우는 지수가 올린 잿밥에서 나물 한 가닥을 들어 올려 보이고 땡중을 바라보며 잘근잘근 씹어 먹기 시작했다. 넌 이게 어떤 맛일 것 같냐? 땡중이 별 반응을 하지 않자 여우가 대신 답했다. 겉만 번지르르한 희망이라는 맛이야. 그저 내미는 손바닥만 바라보며 제 머리 위로 날카로운 이빨이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녀석들을 조롱하는 맛이야. 이런 의심 한 번 없이 떠받들고 내어주는 이 잿밥이 말이야. 난 정말 맛있어. 너도 같이 먹을래? 아가람은 쾌락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그 맛이 달콤하다. 마치 저 걸신처럼. 사륙에 의한 쾌락은 자신의 욕구를 배출함으로써 얻어진다. 취함을 즐기는 것처럼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망각한 채 계속 술을 받아먹는다. 그러나 저기 있는 여우는 특별했다. 원초적인 욕구에 매달리지 않고 술에 취하기보다 술을 마시는 행위가 즐거운 것처럼 인간을 지배하고 조롱함으로써 쾌락을 얻고 있었다. 걸신처럼 자의를 잃지 않고 지독할 정도로 악랄하게 그들을 관찰했다. 그저 던져주는 먹이에 눈이 돌아가는 걸신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래서 땡중은 먹이를 던져주기보다도 그저 여우가 바라보는 방향을 따라 고개를 돌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틈이 생길 것이다. 저 목덜미를 훤히 드러내고 한껏 쾌락에 취한 모습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물어버리면 그만이다. 꽤나 맛있어 보이네. 나도 그걸 잘 알지. 멍청한 인간들이 내다 바치는 그 허망한 잿밥의 맛을 말이야. 뭘 좀 아는 눈치인데. 이리 와봐. 이리 와서 한 입 먹어봐. 아주 달고 맛있어. 땡중은 여우가 내미는 잿밥을 한 움큼 집어들어 입에 털어넣었다. 그리고 말했다. 여기서 공양을 올리는 계집이 저 계집뿐이야. 여우가 웃으며 말했다. 너 말이야. 미리 경고해 두겠는데. 여기 있던 멍청한 원기 녀석을 물어뜯듯 저 꼬맹이를 물어뜯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그저 보이길래 심심해서 죽인 건데 식구인 줄은 몰랐네. 아니야, 잘했어. 그 녀석이 저 꼬맹이 어미를 죽여버리는 바람에 일이 좀 틀어졌었거든. 진작에 죽였어야 했을 녀석이야. 뭐 덕분에 대화가 통하는 너 같은 녀석을 만나게 됐잖아. 오히려 잘 됐네. 여우가 꼭 자신의 장난감을 잃어버린 것처럼 말했다. 그 모습에 땡중은 소리 없이 꿀꺽하고 침을 삼켰다. 그리고 그런 땡중의 의사를 알리 없는 누군가가 조용히 숨을 죽인 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자신의 엄마가 사라지던 그날 밤 지수는 꿈을 꿨다. 자신의 엄마를 유린하며 누군가가 위에서 즐기고 있었다. 마치 마임을 하듯 허공에 손을 휘두르며 엄마는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런 엄마의 등 뒤에서 새빨간 짐승의 손이 튀어나왔다. 그 손은 마치 얼굴을 찢어버릴 것처럼 엄마의 얼굴을 짓이기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지수는 두려움에 몸을 떨어야만 했다. 아무리 귀를 막아도 밀려오는 엄마의 비명소리를 막을 수 없었다. 그러다 잠에서 눈을 떴다. 그리고 엄마의 모습은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엄마가 곁을 떠나고 정해진 순서처럼 이제는 자신의 볼 위로 그 소름 끼치는 빳빳한 짐승의 손이 닿았다. 찢어지는 고통이 매일 밤 지수를 덮쳤다.
소리를 지르고 살려달라 애원해도 소용없었다. 익숙해질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이 지수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그럼에도 지수는 그 고통에 점점 길들여지기 시작했다. 고통이 찾아오면 괴로워했고 고통이 사라진 그곳에 공포라는 것이 남겨졌다. 그래서 고통과 공포 외엔 어떠한 감정도 가질 수 없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들려오는 반복적인 소리에 지수는 귀를 기울였다. 누군가 살아있다는 말. 아직까진 세상 천지에 내 핏줄이 살아있다고 이야기하는 말. 희망 가득 기대감을 키워주는 말. 그 달콤한 말의 기대.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의심하지도 않은 채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 세상에 혼자 남겨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후에 자신의 삶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다. 그저 있다고 이야기하는 다른 이들의 말에 따라 지수는 그런 말을 듣고 싶었다. 그런 말이 있어야만 지옥 같은 자신의 삶을 지탱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지금 마주하고야 말았다. 지수가 조용히 자신의 방 문을 닫았다. 땡중과 노승에 대하여 노승은 방금까지도 지수를 바라보며 웃던 미소를 거두고 얼굴이 굳어 있었다. 인자하던 불태 속눈은 어느새 날카롭게 나를 세우고 있었다. 마치 보여서도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을 본 사람처럼. 그리고 땡중을 향해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저 어린이만을 쫓아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기가 막히네. 아주 법력이 참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이거 무서워서 어디다 오줌을 지려야 할지 모르겠네. 지수는 그만 놓아주시지요. 이미 지나간 년입니다. 이제라도 보살님을 되돌아보시지요. 보살님, 무슨 게 밥그릇 가진 소리야? 뭘 돌아봐. 난 무조건 직진이라 이거야. 살아서도 직진, 죽어서도 직진. 애초에 연이 아니었을 테지요. 그러니 이런 영겁의 시간 끝에 찾아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적당히 짓걸려 주둥아리를 찢어 발기기 전에 땡중의 모습은 이미 괴물로 변해 있었다. 눈은 광인처럼 물들었고 그 번들거리는 눈으로 노승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노승은 주저없이 말했다. 아마 슬퍼할 겁니다. 또 당신처럼 구천을 돌겠지요. 살아서도 슬퍼할 아이를 죽어서도 슬프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땡중은 그 말에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너란 놈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 죽어서 그 영혼까지 소멸한데도 모를걸. 내가 어떤 영생을 살았는지 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그리고 겨우 벙어리 계집년을 찾았는데 놓아주라고. 땡중이 노승을 바라봤다. 그리고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지그시 노승을 쳐다봤다. 무슨 뜻인지요? 한심하다는 듯 비웃으며 땡중이 말했다. 역시 만능은 아니네. 땡중의 얼굴이 처음으로 사람답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 벙어리 년이 그랬어. 내 얼굴을 보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기분인지 금세 알아챘어. 그리고 나도 그 벙어리 년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었지. 미안하다고 눈물 짓던 얼굴이며 사라져서 고맙다고 웃는 얼굴이며 신기한 걸 들고 와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던 호기심 가득한 얼굴까지. 그리고 슬프게 매듭지어졌다. 내게 도망치라던 그 얼굴 지켜주지 못했던 그 얼굴까지도. 그런 땡중의 모습에 노승은 말을 잃었다. 그리고 짧게 읊조리듯 말했다. 그 많은 살생과 업은 절대로 용서되지 않을 겁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나무고 지랄이고 다 꺼져. 됐고 난 이제 들어간다. 늘다리 땡중. 너 이 계집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마. 알았어. 그 말을 끝으로 땡중의 모습은 멍하니 서 있는 지수의 육체와 오버랩되며 그 자취를 감췄다. 그리고 지수가 눈을 떴다. 여우 그리고 그들의 마지막에 대하여 아주 오래된 옛날 집에 여우 두 마리가 뛰놀고 있었다. 그 모습을 재밌기라도 하다는 듯 흐뭇하게 바라보는 누군가가 있었다. 그런 정적을 깨고 대문을 부술 것 같은 고함 소리가 그들에게 울렸다. 문 열어라 이 여물아 당장 문을 열 거라. 뛰놀던 두 마리의 여우는 제자리에 멈춰 섰다. 몸을 바짝 말아 움츠린 채 대문을 향해 으르렁대고 있었다. 곧 대문이 부서지고 인간들이 그들에게 들이닥쳤다. 내가 그 유명한 요물이란 말이지. 내 놈을 잡으면 어마어마한 포상금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말이지. 그만 죽어줘야겠어. 두 여우들 위로 몸집이 좀 있는 여우가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다. 하늘을 날아오르듯 뛰어오른 여우는 그대로 방금 이야기를 내뱉던 사냥꾼을 향해 날아들었다. 사냥꾼은 미처 대비할 시간도 없이
목덜미를 물려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사냥꾼이 쓰러지고 그의 뒤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음을 여우는 깨달았다. 싸울 자세를 취하며 거칠게 울었다. 사람들의 얼굴은 두려움에 가득했다. 하지만 돈에 눈이 멀어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몽둥이를 앞으로 내밀며 여우를 감싸기 시작했다. 얼마간의 혈전이 벌어진 뒤에야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 속 거칠게 울어대던 여우는 비명을 내질렀다. 그리고 아무런 말도 없이 몽둥이질 소리가 그곳을 가득 메웠다. 그 모습에 바짝 구추려들었던 어린 여우 2마리는 자신의 어미의 죽음을 목격하곤 풀숲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언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나 너무 무서워. 복수할 거야. 안 돼. 언니도 엄마처럼 저렇게 몽둥이질을 당하게 될 거야. 동생아, 절대로 인간들을 믿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는 저 인간들을 잡아먹으며 살 거야. 나는 엄마를 죽인 인간들이 밉지만 그렇다고 다 밉지 않아. 우리 여우들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인간들도 많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언니야. 엄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어. 그런데도 저것들은 엄마를 죽였지. 그럼 당연한 대가를 받아야 마땅한 거야. 다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저것들을 내 발 아래 두고 끝도 없이 괴롭힐 거야. 두고 봐. 여우 2마리는 그렇게 길을 떠났다. 하나는 인간에 대한 적개심 가득 분노를 쌓고 있었다. 다른 하나는 그런 자신의 언니를 불안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여우 2마리가 서로를 물어뜯으며 싸우고 있었다. 그러다 결국 새하얀 털이 가득한 여우가 붉은색 털이 가득한 여우를 물어 땅에 내팽개쳤다. 붉은색 털이 가득한 여우가 땅바닥에 엎드린 채 새하얀 털이 가득한 여우를 향해 물었다. 저 꼬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라고. 여우들을 해친 적도 없어. 그러니까 살려줘야 돼. 새하얀 털 가득 붉은 입술에 독한 눈빛을 띤 여우가 그런 붉은 여우를 보며 말했다. 너는 아직도 모르겠어? 머리 검은 짐승들은 그 속을 다 알 수 없어. 미리 싹을 잘라버려야 돼. 너도 언젠간 죽은 엄마처럼 땅을 치고 후회할 거야. 그래도 아닐 수 있잖아.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아도 돼 언니. 제발 그러니까 저 꼬마 그냥 풀어주자. 흰색 여우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너도 한번 먹어봐. 생각보다 맛있어. 그리고 더 강해질 수 있어. 내 털들을 봐. 그리고 이 날카로운 이빨을 봐. 저들을 잡아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강해져. 이 세상 그 어떤 생물보다도 강해질 수 있어. 흰색 여우의 얼굴은 광기로 가득했다. 금방이라도 꼬마의 목덜미를 물어버릴 것처럼 긴 송곳니 사이로 침이 질질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일었다. 인간들이 불을 피워 떼거지로 그곳을 찾아왔다. 마치 반복되는 과거의 장면처럼 보이는 그 모습에 두 여우는 이빨을 드러내며 울었다. 자신의 엄마처럼 붉은 여우는 그 자리에서 몽둥이질과 함께 눈을 감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백색 여우는 고스란히 눈 속으로 담고 있었다. 동생을 구해줄 수 없었다. 몇 명은 죽일 수 있겠지만 수가 너무나 많았다. 자신의 어머니는 그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내어놨지만 백색 여우는 다른 목적을 위해 몸을 숨겼다. 그렇게 몸뚱이질을 당하던 붉은 여우는 그 자리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끔찍한 장면이 백색 여우의 눈에 들어왔다. 자신의 동생의 몸을 칼로 자르고 떼어내며 인간들은 그것들을 아주 맛있는 먹이라도 발견한 듯 제품에 하나씩 담기 시작했다. 그들 사이로 자신이 데려온 꼬마의 할머니인 것 같은 노파의 표정이 굳어져 있었다. 성큼성큼 자신의 동생 곁으로 다가가더니 칼을 뽑아들곤 잘근잘근 동생의 몸에 크게 잘라냈다. 부들부들 떨리는 눈동자에 핏기 가득. 백색 여우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뇌리에 아로새겼다. 예후부터 인간들에게 내려오는 미신이 있었다. 늑대나 범에게 해를 당했을 때, 그리고 그 늑대와 범을 죽였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의 살과 뼈를 먹어야만 그 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것은 미신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저 너머의 세상은 실제로 존재했다. 늙은 노파는 오래도록 고통받으며 결국 머리가 미쳐버린 채로 죽고 말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잘 알고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 노파가 땅에 묻히고 백색 여우는 그 노파의 무덤을 파내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 노파의 몸 군데군데 붉은색 털들이 자라나 있었다. 지독히도 저주하며 눈물을 흘리며 후회했을 자신의 동생의 저주였다. 마치 자신의 뜻처럼
늙은 노파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아주 오랫동안 괴롭혔다. 그런데도 아직 노파의 죽음을 깨닫지 못한 건지 죽은 노파의 몸 주변에 몸을 말고 바짝 붙어 있었다. 여우의 원령은 자신의 생전 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 모습이 참 안타까워. 백색 여우가 붉은 여우의 원령의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 모든 전기가 흡수되듯 백색 여우의 털들은 죽은 붉은 여우의 털처럼 붉게 물들어가기 시작했다. 아니, 이제 붉은색 털을 하고 있는 여우의 눈동자에는 왠지 모를 확신이 가득했다. 그저 멍하니 생각이 없었다. 각자의 엔딩을 따라 대강 이미지를 머릿속에 올려놓은 채 지수와 땡중은 말이 없었다. 그러다 문득 지수가 말했다. 땡중, 그거 있잖아. 저번에 무슨 족이 널 항아리에 담았다고 그랬지? 그랬었지. 근데 그게 왜? 신기하다. 어떻게 인간이 귀신을 부릴 수 있었던 거지? 땡중은 대답 없이 입만 벌어져 있었다. 저 말을 묻는 지수의 얼굴엔 눈엔 궁금하다기보다도 그저 뭔가를 잃어버린 눈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왠지 험담을 하다 걸린 사람처럼 뜨끔했다. 입을 다물곤 잠깐 머릿속에 마지막 이미지를 떠올렸다. 머리를 끄덕였다. 그저 될 대로 되라는 듯 자신의 막대기를 지수 앞에 내밀었다. 아마 이것 때문이었겠지. 독을 깼을 때 거기에 이게 있었어. 아마도 이걸 매개로 날 뿌렸던 걸 테지. 그쪽에서 놈들을 많이 봐와서 방법은 잘 알고 있는데 이런 물건을 독 속에 넣고 3일 동안 열심히 기도를 올리면 귀신을 부릴 수 있어. 생각보다 어렵진 않네. 세상에 어려운 건 없어. 다만 그걸 모를 뿐이지. 땡중이 자리를 일어섰다. 다 귀찮다. 솔직히 너랑 여기서 노닥거리면서 오래 있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어. 그냥 갈래. 땡중은 뒤도 안 돌아보고 지수를 지나쳐 밖으로 나갔다. 그런 모습에 관심이라도 없다는 듯. 지수는 땡중을 따라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저 땡중이 지나간 그곳을 보고 있었다. 제발 지나가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인지 방금 땡중이 말하던 곳에 놓여진 빛바랜 편백나무 막대기에만 눈이 꽂혀 있었다. 땡중은 허망했다. 그 마지막 이미지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다. 개죽음이었다. 이대로 저 여우한테 덤볐다간 되려 자신이 당하고 만다. 땡중은 자신이 호랑이에게 물려 죽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 기억은 여전히 두려웠다. 죽는다는 것. 그건 너머로 알지도 보이지도 않는 곳으로 떨어진다는 것. 까마득한 공간 속으로 홀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땡중은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 자신만큼이나 고통스럽고 두려웠을 누군가를 잃는 것이 땡중은 더 두려웠다. 땡중은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여전히 두려웠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청량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 사람들 가득 그곳에선 서로의 일에 집중하는 열띤 모습이었다. 사람들 사이로 호찬의 얼굴이 나타났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무에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은 호찬이 구둣발 소리를 내며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걷어올린 파란색 셔츠를 따라 호찬의 얼굴이 비춰졌다. 표정엔 지나간 일들에 대한 넋이 없어 보였다. 그저 당장 자신의 앞에 놓인 일에만 매진하는 듯 보였다. 그런 호찬의 곁으로 손이 닿았다. 문득 자신의 어깨를 타고 느껴지는 감각에 호찬은 눈을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 허름한 손이 자신의 어깨에 뉘어져 있었다. 그 손을 따라 고개를 들어 올리자 그곳에 땡중의 얼굴이 비쳤다. 그것도 잠시 호찬은 다시 자신 앞에 놓인 사건 일지에 눈을 돌렸다. 그리고 호찬이 말했다. 용건은? 약속 하나만 하자. 호찬은 말이 없었다. 대신 손에 들려진 펜대가 멈추며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싶었다. 멍청이를 부탁한다. 그 말을 끝으로 땡중은 모습을 감췄다. 들어올리는 호찬의 얼굴엔 마치 환각이라도 경험한 것 같은 표정이었다. 그 자리에는 땡중의 모습은 없었다. 호찬은 잠시 지수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수의 아버지를 함께 떠올렸다. 지켜줘야지. 빚은 빚이니까. 정해진 일과처럼 제밥을 신들에게 바치고 지수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왔다. 정리정돈이 아주 잘 된 책상과 침대를 덮고 있는 침대보는 날이 잔뜩 서 있었다. 책상이고 창틀이고 거실이고 주방이고 이제는 먼지에 한 톨 없이 깨끗했다. 지수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수의 눈앞으로 작은 항아리가 눈에 들어왔다.
삶의 고리가 끊기고 이제 지수는 당연한 절차라도 밟듯 앞에 놓인 항아리에 기도를 올렸다. 항아리의 독을 열어 그 안에 있는 뭔가를 꺼냈다. 그리고 짐승처럼 변해 있는 땡중이 지수의 주변으로 다가왔다. 지수는 땡중의 눈앞에 붉은색 털을 하나 떨어뜨렸다. 땡중은 떨어진 붉은색 털을 유심히 보다가 곧 어디론가 쏜살같이 사라졌다. 작은 신당에서 비명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고귀하고 위대할 줄 알았던 신들은 마치 평범한 인간이 고통받듯 그렇게 울어대고 있었다. 허무했다. 그런 그들에게 조부부터 자신까지 유린당했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천천히 자신의 방에서 나와 작은 신당이 있는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사지가 찢겨져 버린 신의 모습을 마주했다. 그리고 그 뒤로 꼭땡중처럼 몸이 부풀어 오른 붉은 털이 가득한 짐승이 눈에 들어왔다. 저거구나. 지수는 여태까지 자신을 괴롭히던 녀석을 마주할 수 있었다. 땡중은 자의를 상실한 채 붉은 괴수와 몸을 섞고 있었다. 서로의 몸을 물어뜯으며 괴수들은 비명을 내질렀다. 그때 붉은 여우가 창기를 향해 말했다. 이제 이 정도면 많이 놀아준 거 맞지? 창기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여전히 붉은 눈자위 가득 붉은 여우를 물기 위해 이빨을 위아래로 흔들고 있었다. 붉은 여우는 창기의 목을 한 손으로 잡아 짓누르며 지수를 향해 말했다. 그래 그렇게 하시겠다 이거지? 붉은 여우는 자신의 다른 손으로 무언가를 꽉 움켜쥐듯 손을 말았다. 그러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지수가 몸을 부르르 떨더니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다. 그럼에도 창기의 눈은 여전히 붉은 여우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럼 한번 전현을 죽여볼까? 붉은 여우는 자신의 9꼬리 중 한 가지를 길게 자신의 위로 들어 올렸다. 날카롭게 오므라들며 창과 같은 형상이 된 꼬리가 지수를 향해 날아들었다. 그리고 둔탁하게 관통했다. 그곳에 놀란 듯 동그랗게 뜨여진 눈과 붉은색 눈이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왜? 지수의 물음에 땡중은 말이 없었다. 곧 무언가를 토해내듯 피를 흘리며 땡중이 지수를 향해 말했다. 구경하러 왔어? 그냥 방에 처박혀 있었으면 됐잖아. 왜? 당장 저리 꺼져버려 뒤지고 싶지 않으면. 땡중이 무섭게 눈을 번뜩였다. 그리고 여우를 향해 호랑이처럼 울부짖으며 달려들었다. 여우는 그 모습을 보며 한참을 깔깔댔다. 자신의 발 아래 놓인 인간들을 우습다는 듯 비웃었다. 그리고 창기라는 땡중이 아직까지 이런 힘이 남아있을 줄은 몰랐다. 여우는 자신의 목덜미를 물고 있는 창기를 있는 힘껏 떼어냈다. 하지만 꽉 틀어진 아가리를 창기는 열 생각이 없어 보였다. 여우는 창기의 팔을 뚝 잘라냈다. 그리고 창기의 등 뒤로 자신의 꼬리들을 박아 넣으며 괴로움에 울부짖었다. 그래도 여전히 창기는 땡중은 꽉 물려진 여우의 목덜미를 놓지 않았다. 여우의 눈이 표독스럽게 지수를 노려봤다. 그러다 점점 눈이 초점을 잃기 시작했다. 그리고 눈이 허공에 걸쳐졌다. 그럼에도 여우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은 여전히 땡중의 몸을 찢어발기고 있었다. 투닥거림이 잦아들고 마침내 여우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그리고 땡중 역시 움직임이 없었다. 지수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는 땡중의 곁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땡중을 내려다봤다. 땡중의 눈이 돌아갔다. 그리고 지수를 보며 말했다. 그렇게 오래오래 구천을 떠돌다가 나는 마침 그 벙어리를 찾게 됐어. 그리고 이번엔 지켜준 것 같아. 맞지? 지수를 바라보는 땡중의 눈이 아련하게 멈췄다. 곧 두 마리의 괴수들은 몸이 불에 타들어가듯 자신들의 몸을 비산시키며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사라진 괴수들의 곁에 아주 작게 몸을 말고 있는 여우가 눈에 들어왔다. 방금 죽어서 바스러진 여우와는 다른 여우였다. 그리고 그 여우는 꼭 정해진 운명처럼 누군가를 향해 날아올랐다. 사람들이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때 나이 많은 남자가 소리를 질렀다.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건데? 거기서 나온 건 그게 다야. 확실해. 감시반 너희들은 일 안 하냐? 사람들의 시선은 나이 많은 남자의 시선에 따라 누군가를 비췄다. 눈총을 봤던 무리 중 한 남자가 말했다. 반장님 다 찾아봤는데요. 전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문이며 족적이며 깨끗했고요. 거기서 나온 게 그 여자의 흔적밖에 없었습니다. 반장은 한심하다는 듯 그들을 째려봤다. 너희들 거기 무당집 같은 방은 제대로 뒤져본 거 맞아? 그들은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빨간 스카프를 두른 듯 왠지 공포감에 휩싸인 남자가 몸을 덜덜 떨고 있었다. 아주 지랄하고 자빠졌네.
반장은 깜짝 놀라 호찬을 바라봤다. 최경이 미쳤어? 지금 누구한테 한 소리야? 설마 나 들으라고 한 소리야? 돕고 싶으면 내가 직접 돕던가. 반장이 황당한 표정으로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날뛰는 반장을 붙잡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찬이 빠져나왔다. 인형 뽑기 기계 앞에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기대감과 호기심 가득 그들은 자신의 손에 놓인 스틱을 이리저리 돌려대고 있었다. 그런 모습에도 호찬은 기계에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무슨 개 같은 논리야, 못 찾겠다잖아. 그럼 내가 대신 찾던가. 호찬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혼잣말을 내뱉었다. 그 모습이 주위 사람들의 표정을 굳게 만들었다.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곳엔 아직 이삿짐들이 한가득 쌓여 있었다. 그런 이삿짐들 사이로 호찬은 뭔가 찾는 게 있는 듯 한참을 뒤적였다. 그리고 눈이 밝아졌다. 그래, 사람이 쉽게 바뀌면 안 되는 거야. 불쌍하다고. 너도 봤잖아. 그 새끼도 결국 똑같아 보이지 않던. 땡중이고 벙어리고 난 모르겠고 시끄러우니까 넌 저기 짜져 있어. 그래, 아저씨한테는 말 잘해둬라. 내가 복수하러 간다고 전해. 산 사람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만. 세상에 신이 있으면 잘 조율했겠죠. 거기 여우가 남아있죠. 그럼 그게 정답이겠죠. 어디서 아니래. 지도 잘 모르면서. 여기 웃돈 주고 이사한 집이 알아. 니네 집 옆으로 이사하려고 내가 얼마나 돈을 썼는 줄 알아. 그 새끼가 한 말은 빚은 다 어쩔 건데. 그래서 지금 뭐 하겠다는 거야. 몰라 묻냐? 천명과 전생의 업보를 뒤엎는 중이잖아. 이젠 스틱 대신 밧줄을 잡고 호찬이 지수를 보며 웃었다. 그리고 지수를 향해 말했다. 뭐 어때? 눈으로 봤으니까. 네가 내 옆에 있는 걸 난 알고 있으니까.